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 2018년 0.98명,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한 뒤 2019년에 0.94명, 그리고 2020년에 0.84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국가이며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사망하는 사람은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3만 3천 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는 더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성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 성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국가의 생존 문제인 셈이죠. 인구 문제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이유입니다. 3월 9일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눈에 띕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같은 외부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쇼크 증상입니다. 혈압 저하,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고 가려움증이나 홍조, 혈관 부종 등 피부나 점막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호흡이 곤란하실 수가 있고 또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떨어지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의식 소실이라든지 쓰러진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대부분은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접종 후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접종 후 곧바로 의료기관을 떠나지 말고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의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가 되도록 의료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알레르기 치료제 에피네프린을 접종기관에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해 이상 반응 환자를 긴급 이송할 방침입니다. 올해 1학기, 지난해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등교가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정학습으로 40일가량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최장 40일가량 출석으로 인정받는 교외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체험학습 사유에는 가정학습도 포함됩니다. 교외 체험학습 일수는 교육청별로 최장 38일에서 40일에 달합니다. 다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중에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이 드디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처음 일어난 건데요.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인구 지표, 그리고 청년층이 원하는 대책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27만 2천 명으로 사망자 수 30만 5천 명보다 3만 3천 명 적었던 겁니다. 인구 감소,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건 역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치에서 더 떨어져 0.84명으로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 외엔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등 구조적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근본적 논의 착수를 위한 화두를 제시하는 등 하지만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일자리, 집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너무 지금 아이를 출산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한테만 그런 복지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육아에 복직을 한다고. 저는 집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하면 집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젊은이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집 문제라든지 그런 돈 버는 거 관련해서 정부가 젊은이들한테 많은 정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백신이 몸속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인데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이런 허위 정보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동네 전봇대나 가로등에 백신에는 나노칩이 숨겨져 있다.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6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대전의 한 교회에서 전단지를 받아왔다는 피의자 진술을 듣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백신이 실험용 독약이라는 등의 온라인 허위 게시물 3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정보라며 온 오프라인상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동요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회분 정도가 백신을 맞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예상치 못한 후유증,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가짜뉴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광화문 일대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가는 점차 사람들로 붐빕니다. 곳곳에 손님들이 꽉 들어찼고 바로 옆에 나눠 앉을 생각으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식당에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도 쉽게 포착됩니다. 다닥다닥 줄을 서서 대기하는 곳도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카페로 가봤습니다.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이 필수지만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구비조차 해놓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려 생활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다며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면역력이 생기는 가을까지는 이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일반인 접종은 7월에야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애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3단계 때도 학교나 가정에서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 장애 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와 예비 특수교사 1000여 명을 투입해 이들의 수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등 감염병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때도 장애 학생만 다니는 특수학교에는 긴급 돌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은 트라우마로 남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 아니라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찾아갈 만한 기관이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학교를 벗어나도 폭력의 기억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트라우마에 고통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까지 전이됩니다. 성인이 다 된 상태에서도 점점 더 악화가 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되게 많이 고통스러워요. 온 가족들이 다 진짜 불안에 떨더라고요.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사라집니다. 성인이나 자퇴생이 학교 폭력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곳은 병원 정신과가 전부. 약물 치료로 버텨야 하는 건데 마음속 응어리를 풀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게 해맑음 센터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군데 저기 피학생들을 위한 그 대한 학교예요. 치유 시설인데 여기 좀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부모님들이 조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만 있어야 돼요. 가해자가 유명인이라면 폭로라도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자구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바깥에 남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독일은 그 성인기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청소년기에 일어난 거라고 하면은 청소년과 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아가 이제라도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세전소득은 309만 원, 중위소득은 2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 6.3% 늘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근로자 비중은 1.4%포인트 늘어난 50.4%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15만 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45만 원으로 그 격차가 2배가 넘었습니다.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베란다 욕조 찬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학대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당시 9살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모인 30대 여성 A씨는 영하의 날씨에 의붓아들 김모군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둔 욕조 속 찬물에 2시간 동안 있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김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녀 벌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김군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었고 계모 A씨는 앞서 2016년에도 2차례 학대 정황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습적인 학대 등을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의 2배에 해당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근육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속 수분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 성분인 나트륨.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땀이 잘 나지 않는 겨울철에는 오히려 나트륨 배출이 안 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위점막을 손상시켜 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도 높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짠 음식이 단 음식 섭취 욕구도 덩달아 높여 과식을 부르고 살이 찌기 쉬워 혈압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물에 밥 말아서 그 국물 다 드시려고는 하지 마셔라. 매운 음식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극적으로 그렇게 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피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적정 수준의 나트륨 섭취량은 식품 100g당 120mg 미만 정도. 전문의들은 나트륨 권고량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국물이 있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야채와 물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출시된 해외 간편 결제 서비스의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대신 업체가 물건값을 가맹점에 내주고 소비자가 이후 최대 4번에 걸쳐 이자 없이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4월부터 네이버페이를 시작으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에 대한 후불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법 개정으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입법화가 늦어지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부여한 겁니다. 물건을 살 때 충전 금액과 결제 금액 간 차익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건데 이자가 생기는 할부, 현금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당국은 이용자별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네이버는 자체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한도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토스 핑크도 진출을 검토하는 등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금융 소외계층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연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군데에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빌릴 수 있잖아요. 페이 쪽 하는 쪽은 다 30만 원씩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아직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같은 세부적인 여신 건전성 규제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순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부모 교육, 아이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유아의 성 발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영유아 성 발달에 대한 개요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유아 성 발달 및 성 행동의 이해. 영유아의 성은 출생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으로 성장과 발달,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인식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성행동은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성행동은 아이들마다 개별적인 성개념 발달 수준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영유아 성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개념과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개념은 크게 신체에 대한 탐색, 성정체감 인식, 성안정성, 성일관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성개념 발달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성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에 대한 탐색은 만 0에서 1세경에 나타나며 이 시기의 영아들은 우연한 상황에서 신체의 감각적 느낌을 탐색합니다. 따라서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할 때 느껴지는 감각에 반응할 수 있으며 영아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보거나 만지는 등 탐색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 2에서 3세경에는 자신이 남자 또는 여자임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성을 구분하는 등 성 정체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이 활발해지며 가족이나 또래가 옷을 벗은 모습에 호기심을 보이거나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이후 단순한 감각적인 느낌에 반응하며 자위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만 4에서 5세경에는 성 안정성이 발달되며 유아들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도 자신의 성이 변하지 않을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엄마 아빠 놀이, 병원 놀이 등 역할 노릇이 모방 행동으로서 성 관련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놀이 중에 또래에게 스킨십을 하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거나 또래의 신체를 보려고 할 수 있으며 신체와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화장실을 엿보기도 합니다. 만 6에서 7세경에는 외모나 행동, 옷차림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가 있어도 성이 변하지 않음을 인식하며 성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이성에 대한 호감도 느끼게 되어 좋아하는 또래 옆에 앉으려고 하거나 껴안기, 뽀뽀하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며
그림을 그릴 때 성기를 묘사하거나 일상적인 대화 소재로 성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 역시 일시적으로 화장실을 엿보는 행동이나 자위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 개념 발달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영유아의 성 행동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도하는 탐색적인 행동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상황과 개방적인 공간에서 호기심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영유아의 탐색적 행동은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4,49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2,738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58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 7천 명,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 30대, 4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하락폭을 보인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은 전년 동월 대비 31만 4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신규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지원,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가족 친화마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비하면 23%나 급증했는데요. 육아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함께해야 한다는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해법 중 가장 강력한 해법은 여성 혼자만의 독박 육아가 아니라 여성, 남성이 함께하는 맞돌봄 육아 문화의 정착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